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입니다. 그 오늘 이 자리에 다들 내부인들만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발표 자료집에는 제가 넣지 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외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자료라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단편적인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자료만 봐서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없고 좀 끊기는 느낌, 뭐 단편적인 자료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있는 걸 좀 무시하고 그냥 편하게 보다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활용을 하긴 할 텐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죠, 작년에. 그래서 그게 올해 7월 1일부터 당장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 이후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52시간을 이상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당장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루에 17시간, 18시간 운전을 하고 일주일에 3, 4일씩 근무를 하던 격일제의 근무 형태를 갖는 시내버스 운송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운송 산업에 있어서 큰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사자가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노사정 선언문에서는 그냥 거시적인 담론, 앞으로 잘 해보자 라는 것만 얘기를 했죠. 거기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국토부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라는 걸 수립을 해서 이 연착륙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작년 말에 발표됐던 저 대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단 그 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에 운송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운송사업이 노선사업, 구역사업, 수요응답형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노선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사업으로 되어 있는 전세버스와 뭐 택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노선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노선 사업 중에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M버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버스가 국토부 면허고요. 시외버스 중에 고속형, 흔히 고속버스라고 얘기하는 고속형 시외버스가 국토부 면허입니다. 근데 지금 시외버스 운송 사업에 있어서는 요금 인상으로 다 무마시켰어요. 요거는. 그리고 농어촌 버스는 시내버스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마을버스도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중에 일반형 시내버스, 좌석형 시내버스는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아주 일부 있긴 한데 많지 않고요. 일반형 시내버스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흑자 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직행 좌석형과 광역급행형 이 두 가지를 보통 저희가 합쳐서 광역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 대수로 보면 한 40몇 프로 정도, 40% 초반대 정도가 특광역시의 중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운전기사 수가 한 50% 정도 됩니다. 좀 더 많죠. 보시면 대당 운전자 수를 비교해 보면 특광역시의 중고용제를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대당 운전자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광역시는 대부분 다 1일 2교대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다 격일망근제 또는 복격일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근로 형태를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운전자가 필요하고 운전자 추가 고용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뭐 이런 자료들은 사실 그 재정지원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중공영제 시행 지역의 현황을 보면 운송 원가의 한 20% 정도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300인 이상이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이 내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5인 이상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요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자 단체인 운수사업조합연합회에서 그 산하기관인 운수사업연구원을 통해서 교통연구원에 껍데기를 씌워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고요. 전국 자동차 운송사업 연맹,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그 잔우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잔우련 노동자 단체에서도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에서 각각 보고서를 하나씩 내면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버스 운송업에서 아주 크나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 경고를 하면서 최소 1조에서 1조 한 8천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왜 필요하냐면 추가적으로 고용이 6,000명에서 뭐 9,000명 정도 운전기사를 더 고용을 해야지만 되니까 거기에 1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든다라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민간 업체인 운송업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자체도 이 돈을 1조라는 돈을 떠안을 여력이 안 되니 중앙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토부도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지 이제 스터디를 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거를 국토부에서 과제로 이제 검토를 했던 건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버스 한 대당 필요 인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일 2교대제로 했을 때 22일 만근 뭐 1일 8시간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인원이 대당 2.77명이 필요하는 걸로 이제 이론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명 이 정도 수준인데 2.77명이 되려면 37%, 38%의 증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 2만 명 중에 40%, 8,000명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62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52시간 정도로 줄이려면 한 19%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계산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폭이 되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수치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봤더니 이 수치들은 하나같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만큼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에 지금 현재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기사 수가 얼마냐? 최대 8,000명, 최소 지금 한 4,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4,000명을 뽑아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돈, 뭐 6천억,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못 뽑아요. 절대로. 작년 1년 내내 900명 뽑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3개월 동안 100명도 못 뽑았어요. 그러면 올해 7월 1일까지 몇천 명을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그 제시를 한 아주 많은 수치, 큰 수치들은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그 경기도에서 버스 업체들이 경기도에 직행 좌석 버스들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거기 플랜카드가 요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중고응제 도입해라 라는 거를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중고응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중고응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중고응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고응제를 하는 지역이 운전기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 중고응제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사람을 뽑는 게 문제지 돈을 넣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을 넣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근데 업체와 그 종사자들은 서울 특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중고응제, 그러한 형태의 중고응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업체는 그렇게 되면 영생기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기업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운전기사들은 역시 영생기업에 근무를 하는 철밥통 직원이 되기 위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제로 검증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치가 얼만큼 정확하느냐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해 관계자 그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다들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업체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버스 운송 산업은 이 경기가 좋아지는, 점점 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이 전망 좋은 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고 철도가 보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뭐 이 인식 수준 이런 것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버스를 잘 안 타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사향 산업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수요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모든 업체 사장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영생기업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중고응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사자 입장은 업체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15일 날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15일 파업하고 7월 1일자에 6월 말에 이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돌돌 말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엄연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15일자 파업은 대부분이 기존의 중고응제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경기도에서도 중고응제를 하고 있는 500대 그 버스, 그 노선들만 파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아직 임금 협상을 안 했습니다. 왜 그 파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왜 근로시간 단축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느냐, 그래야지 이익이 되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기존의 서울시의 근로자들이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평균 연봉이. 근데 그 5천만 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당이 또 있습니다. 한 달에 이틀, 3일 정도의 휴가가 있는데요. 그 휴가를 안 쉬고 연장 근로를 해요. 그러면 연장 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받잖아요. 그럼 1.5배를 받으면 그게 뭐 최소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돼요. 그러면 한 달에 부가적으로 연장 근로를, 휴가를 반납하고 연장 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이게
마치 자기 임금이 줄어드는 것인 양 포장을 해서 임금을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15일자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앙정부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지자체도 그걸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순수하게 노사 간의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고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 안 되고요. 다음 달 7월 1일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걸로 대대적인 파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이제 경기도가 큰 문제긴 한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금이 근로시간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것만큼 임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월급 생활자가 3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 15일자 대책은 지금 현재 받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고요. 그 7월일자 대책에 대한 파업 예상은 임금 감소를 보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운수 종사자들의 입장은 그거예요. 월급 삭감은 불가능하다. 지금 아무리 그 경기도는 근로시간이 더 서울보다 더 근로를 많이 하면서 임금을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 삭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그냥 한 달 월급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여태까지 근로를 해왔기 때문에 월급이 삭감되는 거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같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뭐 지역별 임금 절차, 서울 비슷한 노선을 뛰는 서울 버스가 걔네는 400만 원을 받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니 우리도 400만 원에 맞춰서 올려달라라는 요구도 같이 해요. 굉장히 그 임금 협상의 전략상으로 안 좋은 전략인데 뭐 2단계 더 나가는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 가시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못 가게 막는 것도 아닌데 왜 안 가시냐고. 가시되 그렇게 빠져나간 인력에 대한 보충 계획은 지자체의 몫이다. 지자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시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속뜻은 이겁니다. 나는 가기 싫다. 나는 옮겨가기 싫으니까 제발 내 임금을 좀 더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속내가 있긴 하고요. 정부의 입장 명확하죠.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그 세금이 들어가기 위한 명확한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운수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특정하게 돈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위한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가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고 라고 해서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늘상 얘기하는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쉽지 않다. 뭐 그거는 원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그거야 충분히 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중앙정부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들이 핵심으로 요구를 했던 중고경제 도입이라든지 국가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문구는 없어요. 그거는 약속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약속은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계속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기재부 장관까지 나선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그 용어상의 혼란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뭐 그 당 대표도 그렇고 중공제를 확대하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중공인재라는 용어하고 운송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중공인재의 뜻하고 다릅니다. 운송업계에서 받아들이는 뜻은 서울식 수익금 공동관리형 총괄 적자 보존 방식의 중공영제를 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건 그 방식을 얘기하진 않고요. 그 방식 이외에 다른 노선 입찰제라든지 다 여타의 다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히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그 요 과제라면서 처음에 정리를 했던 게 용어입니다. 일단 중공인재라는 거는 너무 프레임에 갇혀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영제, 공영제, 부분공영제. 그럼 부분공영제는 뭐냐? 재정이 들어가는 모든 형태의 운영 방식은 다 부분공영제다. 경기도와 서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민영제라고 하고 서울은 중공영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좀 다르긴 했는데요. 지금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서울은 사전에 돈을 얼마나 줄 것이다라고 정해놓고 정해준 대로 돈을 줘요. 경기도는 사후에 정산해서 줘요. 돈 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먼저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서울은 정산도 안 하고 막 줬거든요. 실제로 2.77명에 맞춰서 돈을 막 줬어요. 근데 실제로 서울은 2.5명이거든요. 그럼 0.2명만큼 남겨먹은 거예요, 업체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 불합리한 협약을 깨질 못해서 계속 돈을 막 퍼줬어요. 근데 지금은 정산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서울하고 경기가 중공인제다 민영제다 라고 큰 분류에서 차이가 날 만큼의 차이는 아니다. 사전에 지급하는 사후에 주느냐 라는 문제고, 그거의 의미는 부채를 누가 갖느냐의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 재정 지원형 부분 공영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 지원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특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총괄 적자 보전 방식, 이게 이제 수익금 공동관리형이거든요. 수익금 공동관리형 총괄 적자 보전 방식이라는 거는 모든 노선의 수익금을 지자체가 관리를 다 하고요. 대신에 운행한 대수대로 업체한테 돈을 정해진 금액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노선에 균등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예전에는 수익이 나는 노선에 차를 더 놓고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는 차를 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업체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운행만 하면 돈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업체는 그걸 수익 노선인지 비수익 노선인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이 총괄 적자 보전 방식은 모든 적자를 다 메꿔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가 비용 관리를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래서 서울은 그 중간에 몇 번 바꿨거든요. 너무 그 동개념 없이 비용에 대한 절감, 노력 없이 돈을 막 쓰니까 다 인정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한도, 인정 원가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바꾸긴 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업체가 그 버스 차량 대수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곧 돈입니다. 모든 업체가. 그래서 감차가 불가능해요. 서울은 과거 15년 동안 한 800대, 900대 정도 감차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처음에 2004년도 할 때 감차를 철도 경쟁 노선들 감차를 시키고 뭐 경기도의 광역버스 노선 다 떠넘기고 이러면서 감차를 쭉 시킨 거긴 한데, 그렇게 감차를 할 때도 대당 1억씩 주고 감차를 시켰습니다. 업체한테 감차 보상 다 해주고 감차를 시킨 건데, 나머지 모든 광역시는 차량을 거의 한 대도 다 감축시키지 못하고 더 증가시켰어요.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공제를 한다고 이 노선망의 효율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중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균등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노선 효율화와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축이 안 돼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뭐 공간적으로 이 특정 지역의 수요가 줄고 특정 지역의 수요가 늘면
노선을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면 전체적인 감차를 시킬 필요도 있고 한데 그거를 못해요. 협약에 의해서 대당 이윤 이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절대로 그걸 버스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영생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노선 입찰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노선 입찰 방식이 총비용 입찰입니다. 총비용. 그러니까 이 노선은 하루에 대당 50만 원짜리 노선이니까 50만 원을 줄 테니 운영을 할 사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별로 나는 50만 원이 아니고 49만 원이면 운영을 할 수 있어. 나는 48만 원이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48만 원 업체를 선택을 하면 48만 원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업체는 그냥 정해진 운행 횟수만 딱 정해 놓으면 그냥 대당 48만 원씩 돈을 받아요. 그러면 뭐 그 승객이 몇 명이 타든지 관계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그 노선 입찰제는 노선변을 이 지자체 또는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여기에 차를 줄여야 된다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고 이걸 빼서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건 크게 차이가 없는데 노선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거기서 약간 더 이 민간 방식으로 옮겨간 게 이 최저보조금 입찰 방식입니다. 최저보조금 입찰은 하루에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노선인데 수익이 한 40만 원 정도 난다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만 재정 지원을 해주면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재정 지원 10만 원, 이 노선에 재정 지원 10만 원 해줄 테니 운영할 사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별로 나는 10만 원이 아니고 9만 원에 운영을 할 수 있어. 나는 8만 원에 운영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8만 원짜리 이 재정 지원금을 입찰한 업체한테 줘요. 그러면 8만 원만 주면 그 수익은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럼 업체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냐면 수익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전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정해져 있대 비용과 수입을 늘리고 줄이는 거에 업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효율화를 꾀하는 그런 방식이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가면 이제 민영제 방식, 경기도 방식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방식 업체별 손익공유 이런 방식. 경기도는 업체별로요. 62개 업체에 1년 동안 운영 비용 정산을 해서 수입하고 비교해 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노선별로 한 업체가 10개 노선을 갖고 있는데 5개 노선은 흑자고 5개 노선은 적자예요. 그러면 5개 노선은 흑자의 흑자분을 50%를 까고요. 50%만큼만 흑자를 인정해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적자 노선인 적자분을 메꿉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적자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회계에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62개 업체의 전체 그 적자가 다 계산을 했더니 2천억이에요. 근데 올해는 예산을 1,800억만 세워놨어요. 그럼 1,800억을 나눠줍니다. 200억은 안 줍니다. 퉁치죠. 그 200억을 그 다음 연도에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그게 쌓이면 요금 인상을 한번 해주면 그게 털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의 차이가 쭉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재정이 들어가는 재정 지원형 부분 공용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재정 지원형 말고도 다른 뭐 위탁 운영 방식이나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거는 그런 위탁 운영 방식의 운영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용제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운전기사가 더 필요하고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최소화시켜보자. 전체적으로 비용을 한번 노선체계 효율화시켜서 비용을 좀 줄이고 나서 모자란 부분을 한번 채워보자.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방법은 요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재정 지원으로 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업체들은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효율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지자체든 정부든 다 메꿔주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마구 떼를 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 내리고 있는 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7월 1일 날 되면 분명히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차량이 쓸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상황을 보면. 그럼 그게 그냥 30% 정도 되거든요. 30% 정도가 차가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차가 어떤 차가 쓰냐?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의 차가 씁니다. 현실적으로. 업체는 법 위반을 안 하는 상태에서 최대의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노선 위주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투입할 여력이 없을 때 멈추는 거고 나머지는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노선, 비수익 노선과 비수익 구간, 뭐 시간대 이런 때 빼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업체 대응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운행이 되지 않는 구간, 노선 구간, 시간대에 버스 서비스를 어떻게 공공이 만회를 해줄 것인지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뭐 4,000명이든 8,000명이든 기사 충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단기적으로는 업체가 나자빠졌을 때 부족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회를 해줄 것인지를 공공이 논의를 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교통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서 공사가 이 DRT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에 하나 만들었던 게 도시형,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 뭐 이런 공공사업들 만들었어요. 그래서 163개 시군에 시군당 3억씩 보조금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걸로 뭘 하느냐 하면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이런 걸 해서 택시로 일부 작은 시군들은 택시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버를 하고 전체적으로 운행 시간도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선 사업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고 구역 사업, 전세버스, 택시 그리고 수요 응답형 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풀어나갈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세버스 이거 공동운수협정에 의해서 노선 사업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광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공동운수협정으로 광역버스에 첨두시에만 몇 대 더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들. 그리고 농촌지역, 군지역에 100원 택시 집어넣어서 서비스하는 거, 만회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이게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쉽진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건 국가가 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국가가 뚜렷한
대책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민주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고통분담이거든요. 근데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이 담화적 공공성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토론하고 서로 이 이해관계가 어떤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 그 거버넌스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제안을 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